안녕하세요, 루카스TV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제가 준비한 영상 그리고 음성 듣기 위해서 와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지난 시간까지 영어의 역사, 고대, 중세, 현대 영어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 좀 어떠세요? 좀 감이 잡히시나요? 영어를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 그리고 우리가 영어를 익힌다고 한다면 영어가 어디서 왔고 어떻게 발전되어 왔는지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그것이 곧 영어를 마스터하는 길로 가는 길이니만큼 번거롭더라도 혹시 지난 영상들 또 음성 듣지 않으신 분들은 지난 파일들을 먼저 보고 오시길, 듣고 오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본격적인 문법 수업 제1장 팔품사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팔품사라고 얘기했습니다. 만약에 팔품사를 대보시오 라고 얘기했을 때 8가지를 쉬지도 않고 그냥 줄줄줄줄 얘기할 수 있으신 분들은 지금 당장 이 영상을 끄십시오. 여러분들은 충분히, 그런 분들은 충분히 영어 실력이 뛰어나시고 영어 공부를 많이 하셔서 정말 수준이 높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제 이 허접한 음성 파일을 들으실 필요가 없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그렇지 않으시다면, 그리고 혹시 일부는 아는데 일부는 헷갈린다거나, 그리고 팔품사의 확장 버전인 5930절까지 익히시고 싶은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 끝까지 들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품사의 품은 물건 품자거든요. 네모 입구자가 3개 섞인 바로 물건 품자인데, 원어민의 조상이 아까 지난 강의에서 제가 뭐라고 그랬죠? 상인이라고 그랬죠. 크레타 섬에 살고 있던 상인입니다. 중개무역을 하던 이 상인이었기 때문에 갖고 있는 물건을 필요에 맞게 나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단어를 물건 나누듯이 분류해 놓은 것이 바로 품사인데요. 영어에는 이렇게 분류해 놓은 것들이 총 8가지 분류 항목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팔품사라고 합니다. 자, 명사, 대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감정사, 접속사, 이렇게 8가지가 있죠. 팔품사는 고대 그리스 문법학자 트렉스라는 사람이 나누고 정의한 것인데요. 현대 영문법에서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대명사, 명사, 동사 이런 명칭 등을 붙인 것은 다만 일본 학자가 붙인 거지만요. 어쨌든 이 팔품사라는 용어 자체는 이미 그리스 문법학자가 붙인 것입니다. 단어를 배열하는 원리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품사이기 때문에 영어 학습에 있어서 이 품사를 아는 것이 정말 절대적입니다. 첫 번째, 명사, 약자는 n입니다. 명사는 이름명의 말사자로 된 한자어인데요. 사람이나 사물 등의 이름을 붙여넣은 말입니다. 영어로 명사는 noun이라고 하고, 이름, name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이 명사라는 noun이 바로 name, 이름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name, 즉 noun의 앞글자를 따서 이 명사의 품사를 나타내는 사전적인 약자는 n입니다. n, small n. 소문자 n입니다. 명사를 보통 명사, 고유 명사, 물질 명사, 추상 명사로 분리한 것들은 다 일본 학자들입니다. 우리가 배우죠. 명사를 대봐 이러면 고집, 보충물, 고추물 이렇게 5가지 배우거든요. 고유 명사, 집합 명사, 보통 명사, 추상 명사, 물질 명사, 이렇게 5개로 분류하는데, 이거 전부 다 일본인들이 갖다 붙인, 일본 문법학자들이 갖다 붙인 말입니다. 실제로 이거 정말 쓸모없어요. 정말 셀 수 있고 없고를 나타내서 고추물로 나눠놨는데, 실제로 이게 셀 수 있고 없고가 중요한 게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영어 학습에 별로 도움 안 돼요. 원어민들은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명사를 셀 수 있는 명사, 셀 수 없는 명사로만 구분하기는 하는데, 사전에 셀 수 있는 명사는 그냥 C, countable로 C로 표시하고요. 셀 수 없는 것에는 uncountable 해서 U로 표시합니다. 자, 명사 두 번째는 뭐죠? 명사가 있으면 아빠 버린 명사가 있으면 삼촌 버린 대명사도 있겠죠. pronoun이라고 하는 대명사인데요. 한자어로는 명사를 대신한다는 말입니다. 이 대자에 대신할 대자, 맨 앞에 사람인의 이 변이 붙은 것을 대신할 대자라고 하는데요. 명사 대신에 쓰는 말, 명사를 대신한다는 말로써 대명사라고 합니다. 인칭 대명사, 지시 대명사, 관계 대명사, 부정 대명사,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은 이제 이런 대명사의 종류들도 아셔야 되기는 결국에는 하지만, 그리고 이런 것들이 대명사다
라고 알고 지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아빠와 삼촌을 했다면 그 다음 중요한 건 동사입니다. 영어의 육하를 담당한다고 제가 감히 얘기할 수 있습니다. 동사는 움직일 동자를 씁니다. 그리고 품사 사자를 쓰고요. 물건 사자. 그러니까 움직일 수 있는 단어, 움직이는 것에 붙일 수 있는 게 다 동사입니다. 자, 동작, 즉 움직임을 나타내는 말이죠. 영어로 동사는 verb, V-E-R-B입니다. 그래서 약자로 V라고 해놓습니다. 외워두세요. V는 동사입니다. 영어에서 동사는 육하를 홀로 담당하고 그 동사는 크게 두 분류로 나눠질 수 있습니다. 두 가지의 카테고리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두 번째 분류로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나눌 수 있다. 지금 이것만 기억하십시오. 문법을 배우지 않은 친구들, 영어에서 오래 손 놓으신 여러분들 모두 지금 제 말에 귀를 기울이신다면 제가 말한 이 두 부류만 갖고 가십시오. 한국어 동사에는 이렇게 나눌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어 동사는 자체가. 우리는 영어 동사를 위와 같이 구분하지 않기 때문에 진행형과 완료형에서 엉터리 영어를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우리 한국말은 정말 간단해요. 나 밥 먹어. 밥 먹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먹는다는 행위 자체가 현재로 그냥 나는 밥 먹는다, 밥 먹어 라는 뜻의 진행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한국어는 동작을 나타낼 때 복합적으로 의미를 많이 내포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영어는 그렇지 않아요. 상인의 후손답게 현실적이고 구체적이고 계산적인 의미만을 전달합니다. 동작이면 동작, 상태면 상태,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고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면 자동사, 타동사면 타동사 구분을 해놓습니다. 이것이 오형식에 고스란하게 적용이 됩니다. 후에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동사와 타동사의 구분,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의 구분은 영어 학습에 이처럼 절대적입니다. 반드시 익히셔야 될 거고요. 제가 후에 자세하게 설명드릴게요. 다음, 동사를 했습니다. 그러면 아빠, 엄마, 삼촌까지 다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품사 하나가 더 있다면 감탄사를 먼저 들고 싶어요. 감탄사. 감탄사는 엄마의 여동생, 아빠한테는 삼촌, 남동생이 있었다면, 대명사가 있었다면 동사한테는 감탄사가 있다고 저는 애들한테 가르칩니다. 감탄사, 엄마의 여동생, 즉 이모가 되겠는데요. 감탄사의 이모는 정말 할 줄 아는 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쇼핑 다니면서 감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할 때 중학교 때 문법에서 입에 달라고 하는 게 있어요. 공식 두 가지. 와러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이 두 가지만 달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느낌표를 붙이면 됩니다. 자, 상상을 해봅시다. 가정 안에서 결혼 시집 안 간 이모가 있어요. 같이 사는 직계 가족 안에. 확대 가족인데 이모가 삽니다. 이 이모는 결혼해도 생각이 없고 혼자서 쇼핑만 하고 즐겁게 살기 원합니다. 인생 한 방인데 뭐 있어? 내가 좋으면 그만이지. 그게 바로 감탄사입니다. 여러분들 감탄사 신경 쓸 거 없겠죠? 예, 진짜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다만 익혀야 될 거는 두 가지 공식. 쇼핑 갔다 옷이 너무 예쁘다. 와로혁명 주동, 하우형 주동. 표현 방법이 이 두 가지라는 거. 이 두 가지만 아시면 됩니다. 감탄사가 끝입니다. 방금 말했던 대로 명사, 대명사, 동사, 감탄사 이 네 가지를 저는 부모 제1위상에 위치한 품사라고 정의합니다. 두 번째 위상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위상이라고 한다면 바로 엄마 아빠, 명사와 동사가 결혼해서 낳은 자식들을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엄마 아빠가 사랑을 나눠서 나온 일란성 쌍둥이가 첫 번째 아들, 딸로 존재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을 바로 형용사와 부사라고 저는 부릅니다. 자, 형용사와 부사는요, 역할이 있습니다. 제가 왜 이들을 일란성 쌍둥이라고 비유를 했겠습니까? 앞으로 얘기할 전치사 접속사 두 번째 일란성 쌍둥이인데 얘들은 3번 위상에 존재합니다. 영어는 위치 언어입니다. 중요한 어순대로 그 포지션에 맞게 이 품사를 배열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1번 위상이라고 말한 이유는 아빠 엄마가 제일 중요하죠. 아빠 엄마가 없으면, 아빠 엄마가 사랑을 하지 않으면 자식들이 태어나겠습니까? 태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아빠 엄마가 제일 중요합니다. 바로 아빠 엄마가 SV 문장의 오형식의 시작을 알리는 부모 계층입니다. 그래서 바로 저는 그것을 아빠와 엄마라고 비유합니다. 그리고 아빠 엄마를 넘어서게 된다면 그 다음 중요한 말, 즉 형용사와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들에게는 키워드가 있습니다. 얘들을 기억하실 때, 역학관계를 파악하실 때 키워드를 기억하십시오. 형용사와 부사라는 이란성 쌍둥이는 형용사가 남자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부사가 여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은 쌍둥이답게 하나의 성질을 공유하는데요. 그것은 바로 수식입니다. 수식, 꾸며준다는 말입니다. 형용사는 남성이라 그랬죠. 자, 남자아이는 아빠와 삼촌을 따라 목욕탕을 가겠죠. 그리고 여자아이는 엄마를 따라서 목욕탕을 갈 것입니다. 제 말이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형용사는 수식은 수식인데 누구를 수식한다? 아버지와 삼촌, 아빠와 삼촌을 따라다니면서 수식을 합니다. 자, 부사는 여자아이라고 그랬죠. 수식은 수식인데 누구를 따라다니면서 수식합니까? 엄마를 수식합니다. 자, 지금부터 자세하게 배워봅시다. 형용사의 약자는 adj 또는 a라고도 합니다. 어떤 사전에서는요. adjective라고 하는 건데요. 형용사의 한자어는 즉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형용한다, 즉 나타내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사물의 성질이나 상태를 나타내는 말을 형용사라고 합니다. 형태 형자의 모양 용자입니다. 형태나 모양을 describe 한다는 뜻이죠. 형용사는 눈에 보이는 형태나 모양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즉 명사나 대명사를 꾸며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형용사를 그렇게 단순하게 기억해서는 안 되거든요. 형용사라고 해서 단순하게 그냥 형태나 모양을 표현하는 말로 기억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앞서 말한 대로 아버지와 삼촌을 따라 목욕탕을 가는 거죠. 즉 형용사의 근본적인 역할은요, 명사나 대명사를 설명해주는, 수식해주는 말이라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영어의 형용사는 때때로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문법적인 요소니까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왜 명사가 되겠습니까? 당연히 아빠로부터 물려받은 피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억하십시오. 형용사는 남성의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때로 명사가 되기도 합니다. 더 플러스 형용사는 보통 명사화돼서 실제로 명사 역할을 합니다. 형용사는 adjective입니다. adjective 할 때 스펠링이 adj거든요. ad는 이동을 얘기합니다. 이동. ad는 이동 또는 toward, 방향성을 나타내는 어원이고요. ject는 어원이 던지다, throw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하는 쪽으로 던지다, eject라는 의미가 되죠. 명사가 이동하는 쪽으로 던진 겁니다. 바로 그게 형용사입니다. 그래서 꼭 이 adjective, 형용사는 명사만 따라서 던져지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명사를 향해서만 던져지는 말, 즉 형용사, adjective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기억해 두십시오. 그리고 부사는 여성입니다. 형용사의 여동생입니다. 이란성 쌍둥이 여동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사의 뜻은 동사와 형용사 부사를 꾸며주는 말이란 뜻인데요. 일단 부사의 본래 기능을 회복하는 게 중요하겠죠. 설명드릴게요.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핵심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 상관이 없는 말을 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을 얘기했습니다. 부사는 문장에서 생략해도 핵심 의미를 전달하는데 아무런 상관을 주지 않습니다. 부사는 역으로 얘기하자면 오직 수식하고 꾸며주는 말일 뿐 문장 안에서의 중요성은 제로에 가깝다라는 의미입니다. 쓸데없는 말을 줄줄줄줄줄줄 늘어나서 부가적인 설명을 할 뿐 핵심적인 내용에는 끼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비유를 이렇게 들게요. 가정 안에서 늦게 막둥이 여동생을 봤다고 칩시다. 어머니 아버님이 금슬이 좋으셔서요. 그래서 그 막둥이 여동생들은 굉장히 머리를 핀을 꽂고 혼자도 잘 놀고, 그리고 주로 엄마를 따라서 여자애답게 엄마를 따라서 시장도 가고 물건도 사러 가고 목욕탕도 갑니다. 그래서 이 adverb, 부사의 용어는 adverb이거든요. 이 ad는 아까 말했대로 이동이란 뜻이고 toward, 방향성을 나타내고요. verb는 동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사가 이동하는 것만 쫄쫄쫄쫄 따라다니는 뜻입니다. 그게 바로 부사예요. 원래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형용사가 아빠가 있는 대로 던져지듯이 이 부사라는 애는 엄마만 향해서 던져지는 말, 엄마만 향해서 쫓아다니는 말입니다.
병렬 관계가 이해되시죠? 그런데 현대 영어로 오면서 막둥이 여동생을 계속 지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아이가 엄마가 없을 때는 너무 심심하겠죠? 그럼 누구랑 놀죠? 제일 또래가 바로 오빠 아니겠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그 성별이 다른 오빠, 바로 형용사입니다. 형용사가 있는 방문도 한번 열어서 오빠랑도 놀 것이고, 그조차도 여의치 않으면 부자 자기 자신, 아무도 없으면 여자아이가 자기 혼자 인형을 갖고 놀기도 하지요. 그러니까 이거와 마찬가지입니다. 부자라는 말 자체가 원래는 엄마만 수식해야 되는 말인데, 여의치 않다는 말은 또 된다면, 충분히 여유가 된다면 오빠인 형용사도 수식하고 자기 자신도 수식하는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부사는 전방위로 다 수식합니다.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품사 약자로는 AD를 씁니다. adverb. 기억해 두십시오. AD를 씁니다. 자, 다음. 자, 아버지, 엄마, 아빠, 엄마인 명사와 동사가 금슬이 좋아서 몇 년 뒤에 또 다른 이란성 쌍둥이 한 쌍을 더 낳게 됩니다. 그들이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는 형용사와 부사와 마찬가지로 쌍둥이답게 또 캐치프레이즈, 그 키워드 하나를 공유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연결입니다. 연결 기억해 두십시오. 풀로 붙이듯이, 서로 다른 거 두 개를 붙이듯이 연결, 다리를 이어주듯이 연결한다가 그들의 존재 이유입니다. 형용사와 부사는 수식이었다면 전치사와 접속사는 연결입니다. 자, 전치사부터 보시죠. 전치사의 문법적인 약어는 pre입니다. preposition의 앞에 pre를 딴 겁니다. 이 pre라는 말은 당연히 앞이라는 어원이고요. before, 앞이란 뜻이고요. position은 위치란 뜻이죠. 위치 앞에 위치한다란 뜻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다? 전치사는 남자아이입니다. 제가 이란성 쌍둥이식 설명드렸지요. 형용사는 남자아이, 부사는 여자아이. 그 두 번째 이란성 쌍둥이 전치사 접속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치사는 남자아이, 접속사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는 남자아이니까 또 누구를 따라다닐까요? 당연히 아버지와 삼촌입니다. 아빠와 삼촌입니다. 형용사가 그러하듯. 수식은 수식인데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한다? 아빠와 삼촌. 연결은 연결인데 누구를 연결한다? 아빠와 삼촌, 즉 명사와 대명사. 그것이 전치사의 임무입니다. 그러니까 전치사의 이 말뜻에는 뭐가 담겨 있습니까? preposition, 앞에 위치한답니다. 누구 앞에 위치합니까? 바로 아빠와 삼촌 앞에, 즉 명사와 대명사 앞에. 이 말의 모든 것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00% 확률입니다. 지금부터는 제가 하나씩 문법에 치링할 수 있는 시크릿을 하나씩 풀게요. 이것은 토익 문제에도 적용되고요. 토플에도 적용되고 탭스에도 적용됩니다. 외워두십시오. 전명구.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를 이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구를 이룬다. 이것이 프레이즈입니다. 캐치프레이즈 같은 거예요. 100%입니다. 전치사 다음에는 반드시 명사가 와야 되고요. 명사 앞에 놓이는 단어는 반드시 전치사여야 합니다. 그것들이 합쳐져서 하나의 구를 이룹니다. 자, 보십시다. 전치사는 우리말 문법의 조사와도 같습니다. 이 전치사는 우리말 문법의 조사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우리나라 말은 조사가 거의 다 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철수에게 이런 식으로 표현하지 않습니까? 이 조사의 말 쓰임이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이 톳이라고 하는데, 이게 달라지면 말의 어휘가 뉘앙스가 확확 바뀌지 않습니까? 바로 우리말에서는 이 조사가 정말 중요한 것과 같이 영어에서 이 조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전치사입니다. 철수라는 단어는 똑같은 명사인데 대신에 우리나라는 조사가 뒤에 놓이지만 영어는 이 조사가 앞에 놓입니다. 여러분, 지난 렉처 강의에서 제가 했던 말 기억나십니까? 기억이 안 나신다면 한 번 더 들어보십시오. 제가 덴마크, 노르웨이 사람들, 북유럽인들이 앵글로색슨들을 침범하고 나서, 잉글랜드를 침범하고 나서 땅을 절반
9번의 대전투 끝에 결국엔 휴전하고 땅을 절반 떼어줄 때 결국은 교환 경제로 같이 살아가야 되니까 언어가 중요했다 그랬죠. 근데 그들의 언어가 너무나 다르니까 피해보는 사람이 생기니까 인류 역사상 영어 역사 최초로 통합된 문법을 하나 만들었다고 그랬죠. 그게 무엇이었나요? 전치사 to에 대한 것이었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합한 거예요. 누구누구에게라는 그 전치사 to를 만들고 그 전치사를 우리말의 조사에 해당하는 전치사를 명사의 뒤가 아닌 앞으로 옮겨서 넣읍시다 라고 법칙을 만들었다는 게 최초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전치사는 항상 명사 앞에 놓이는 겁니다. to you처럼 바로 you라는 명사 앞에 to 전치사가 놓인 겁니다. 그래서 to you는 하나의 구로 보셔야 됩니다. 전치사 플러스 명사는 하나의 구, 하나의 의미 단어, 의미 구성체를 이룬다 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to you는 하나로 보셔야 됩니다. 눈에 하나로 들어오셔야 돼요. 어떻게 들어오셔야 된다? 너에게 라는 의미로 딱 눈에 보시자마자 들어와야 됩니다. 바로 전치사의 원리인 거죠. 자, 마지막으로 접속사가 있습니다. 전치사가 구를 이끌었다면 접속사는 여성으로서 저를 이끕니다. 자, 다시 합니다. 전치사와 접속사는 둘 다 수식이라는 인물을 타고난 품사입니다. 그런데 남자인 전치사는 아빠와 삼촌을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렇다면 접속사는 여성으로서 누구를 연결해야 될까요? 동사를 연결한다고 말하고 싶지만 동사는 연결할 수 없기 때문에 이때 연결하는 접속사가 연결하는 건 다른 겁니다. 그냥 연결한다는 말이란 뜻이 접속사인데요. 영어의 약자로는 conjunction 이라고 하고요. con의 의미는 함께, together의 의미고 junction이란 말은 joint란 말입니다. 접합, 함께 붙인다 라는 말입니다. 자, 보시면 단어와 단어, 구와 구, 문장과 문장을 접합시키는 기능을 하는 게 바로 접속사입니다. 그런데 단어와 단어를 연결한다고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실제로는 문장과 문장을 연결한다고 보셔야 됩니다. 아까 말했던 전치사는요, 단어와 단어를 연결합니다. 그래서 구를 만드는 거고요. 접속사는 문장과 문장을 접합해서 연결해서 바로 절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접속사는 절을 이끈다 라는 말이 모든 문법책에 나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제가 지금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접속사라는 단어를 들으시거나 문부책에서 보시면 반드시 절을 떠올리셔야 됩니다. 접속사는 절을 이끈다. 접속사 플러스 주어 플러스 동사는 절을 이끈다 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품사가 무엇인지 이제부터 지금 아셨다면 제가 접속사는 넘어가겠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날이 뒤에 내용이 있을 것입니다. 품사가 무엇인지 이제 아셨다면 이제 사전에서 한 번만 back 이란 단어를 한번 찾아볼까요? B-A-C-K. 자, 지금 스마트폰에서 사전을 열어서 한번 BACK를 열어보십시오. 제가 지금부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싶은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back, 여러분들 다 아는 단어죠. 명사로 쓰면 등, 명사 즉 n, noun으로 쓰면 등이고요. 뒤라는 말도 있습니다. back, 뒤. 그리고 a, adjective, 형용사로 쓰면 어떻게 씁니까? 뒤의, 뭐뭐의 라고 표현한 게 전부 다 형용사 형태거든요. 뒤의, 안쪽의 이런 뜻이고요. 이게 또 부사로도 쓰일 수 있습니다. ad라고도 표시되어 있을 겁니다. adverb라고. 이때는 뭐가 되냐면 방향성을 지칭해주는 말이거든요. 장방시, 장소, 방향, 시간, 방법. 뒤로 또는 다시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이게 또 동사로도 쓰입니다. 와, 백이 동사로 쓰이는 거는 여러분 좀 생소하시죠? 근데 쓰입니다. 타동사로 쓰입니다. VT라고 적혀 있을 겁니다. 무엇을 후진시키다. Back your car. 너의 차를 후진시켜. 이런 말로도 쓰이거든요. 제가 지금 방금 말한 품사를 보십시오. 단어는 하나예요. back이라는 하나인데 명사도 되고 형용사도 되고 부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오 마이 갓이죠. 품사를 외울 필요가 있습니까? No, 외울 필요 없습니다. 제가 팔품사를 알아야 된다고 했던 것은 물건을 분류하는 8가지의 카테고리라고 알려드리고 싶어서입니다. 근데 한 단어 한 단어가 고정된 품사 안에
오직 존재하느냐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가르쳐 드리는 게 아닙니다. 단어는요, 영어 단어는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품사 역할을 동시에 하는 단어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back, in 항상 뭐 명사로 등 또는 뒤다라고 외우시면 안 됩니다. 다 아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의 포인트는요, 영어 단어는 품사가 정해져 있지 않고 하나의 단어가 여러 가지의 품사로 두루두루 사용될 수 있다라는 게 제 말의 핵심입니다. 우리말은 뒤는 뒤죠. 자, 뒤를 봐. 뒤는 뒤입니다. 우리말은 그래요. 정말 명확합니다. 그렇지만요, 이 단어를 영어처럼 이 뒤라는 단어 자체를 동사의 위치에 넣는다고 해서 동사가 됩니까? 후진시키다는 뜻으로 됩니까? 우리나라 말이? 안 됩니다. 뒤는 그냥 뒤예요. 명사일 뿐이라는 말이죠. 우리나라는 이것처럼 참 클리어합니다. 배우기 참 쉬워요. 그래서 수많은 외국 사람들, 백인들이나 흑인들이나 그런 외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말을 처음 배우기 쉬워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품사가 정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사면 명사, 부사면 부사, 형용사면 형용사 외우면 되는 겁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하지만 영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말의 어순도 한국어와 다를 뿐더러 품사를 여러 가지 위치에 놓는 대로 위치 언어라는 특성인 것과 같이 그 위치에 놓으면 그 위치에 품사를 수행합니다. 그게 바로 영어 단어입니다. 자, 제가 예문을 들어보일게요. 아까 백에 명사로 쓰면 등 또는 뒤라고 했죠. 이 예문을 들면 Don't show your back to the enemy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적에게 등을 보이지 마라. 이때는 명사 back입니다. Do not show your back. 너 등 보이지 마. To your enemy. 너의 적에게. 맞죠? 이게 명사적 위치인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뒷마당 할 때 뒤의 이런 말로도 써볼까요? 이렇게 쓰면 바로 He is in the backyard. 뒷마당. yard라는 마당의 수식어구인 형용사로 쓴 겁니다. back, 뒤의, 뒤쪽의 이렇게 쓴 겁니다. He is in the backyard. 자, 형용사 위치에 나왔더니 명사 앞에서 yard를 꾸며주는 형용사 역할을 하네요. 뒷마당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부사로도 쓸 수 있죠. 부사로는 장방시, 장소, 방향, 시간 나타낸다 그랬죠. 뒤로 또는 다시라는 뜻인데요. 뭐 이런 말 많이 쓰잖아요. 전화할 때 다시 전화 걸게. 내가 I'll call you back. I'll call you back later. 내가 나중에 다시 전화 걸게. 이게 바로 back이 부사로 쓰인 겁니다. 다시라는 말로. 자, 부사로 쓰니까 부사가 되죠. 그리고 마지막 동사 위치로 넣어 볼게요. 이런 말은 잘 못 들어보셨을 거지만 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요. back이라는 말을 동사 위치에 놓으면 명령문으로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back your car. 주차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차를 하려면 네 차가 좀 뒤로 후진해 줘야 되겠네. 후진 좀 시켜줘 네 차. back your car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겠죠? 다시 얘기해 드립니다. 영어는요, 상황 언어이고요, 동시에 위치 언어입니다. 위치를 어디 놓느냐에 따라서 품사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위치 언어임을 기억하십시오. 영어 단어는 우리말과 다르게 품사가 결정되어 있다? 아니다. 품사가 결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절대로. 명사 자리에 쓰면 명사, 형용사 자리에 쓰면 형용사, 부사 자리에 쓰면 부사, 동사 자리에 쓰면 동사가 되는 위치 언어입니다. 아시겠죠? 명심하십시오. 중국어랑 흔하게 영어를 비유합니다. 중국어랑 영어랑 어순이 같죠? 맞습니다. 중국어도 어학적으로 언어학 계통으로 보면 영어와 같은 그 계통을 띱니다. 순서가 똑같죠. 그래서 중국어 역시 위치 언어입니다. 그래서 중국인들이 이제 중국은 비록 문맹률은 높지만 중국인들이 제대로 교육받은 중국인이라면 영어를 쉽게 배울 수가 있습니다. 어순이 비슷한 것도 있고요. 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저랑 지금 이렇게 팔품사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팔품사에서 그치지 않고 제가 여기서 추가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어요. 바로 593절입니다. 제가 오늘 강의 첫 시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팔품사 593절, 제가 이렇게
이렇게 키워드로 나타내는 것만큼 그만큼 중요한 말이거든요. 팔품사만 알면 중간은 갑니다. 근데 5, 9, 3절까지 꿰뚫고 계셔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지금은 말로 설명드리고 다음 시간에 실강에서 제가 칠판에 판서를 해가면서 이들의 역학관계에 대해서 복습도 하고 동시에 화살표 그어가면서 제가 도식화시켜서 여러분들이 알기 쉽게 눈으로 한 번 더 익힐 수 있도록 해드릴게요. 그때 제가 5, 9와 3절에 대해서도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접속사를 좀 빨리 넘어간 거거든요. 접속사는 할 얘기가 참 많아요. 그래서 3절에 대한 얘기를 꼭 해야 되는데 이 3절이 바로 접속사가 이끄는 절입니다. 제가 실강에서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만 지금은 제가 제 입으로 한번 알려드릴 테니까 한번 듣고 넘어가십시오. 팔품사는 제1위상이 복습한다 생각하시고 들어보세요. 제1위상이 아빠와 삼촌인 명사 대명사로 시작해서 엄마인 동사, 이모인 감탄사가 있습니다. 아빠와 엄마인 명사와 동사가 결혼해서 일란성 쌍둥이 남자 여자를 낳습니다. 첫 번째 일란성 쌍둥이가 형용사와 부사고요. 형용사는 남자아이고 부사는 여자아이입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금슬이 좋아서 또 다른 일란성 쌍둥이 남매를 낳습니다. 그들이 바로 전치사와 접속사고요. 이들의 키워드는 바로 연결입니다. 아까 첫 번째 태어났던 애들의 키워드는 수식이고요. 두 번째 일란성 쌍둥이 전치사 접속사는 연결입니다. 자, 이렇게 팔품사의 pedigree, 즉 패밀리 트리가 끝났습니다. 이들이 8명이 한 가족을 이룹니다. 그런데요, 단어와 단어가 모이면 구가 된다고 그랬죠. 단어의 상위 개념, 좀 더 큰 개념은 구입니다. 자, 단어와 단어에 연결되면 구라고 했습니다. 이 안에 주어가 들어있으면 안 되고 동사가 들어있으면 안 됩니다. 이렇게 5, 구가 있습니다. 5가지 구의 형태가 있는데요. 바로 명사구, 동사구, 형용사구, 그리고 부사구, 그리고 전치사구. 방금 제가 말한 5개가 5구입니다. 자, 직계가족인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전치사, 접속사를 이 6가지의 품사를 직계가족이라고 제가 표현했습니다. 결혼 안 하고 장가 안 가고 시집 안 간 대명사와 감탄사를 걷어버리십시오. 머릿속에서. 그러면 6가지의 직계가족이 남지요. 아빠, 엄마, 일란성 쌍둥이 2쌍이 남을 겁니다. 이 중에서 절을 이끄는 접속사를 빼고 나머지 5개가 바로 5구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시겠나요? 머리에 그려지시나요? 이렇게 외우는 겁니다. 접속사를 제외한 나머지 5가지 가족의 필수 구성원들이 5구를 이루고요. 마지막 절, 바로 접속사가 이끄는 절이 바로 3절입니다. 이 절에는요, 품사적으로 명사절, 형용사절, 그리고 부사절, 이렇게 3가지가 있습니다. 이 3가지 절은 오직 접속사가 이끌어 주어야만 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팔품사 5구 3절이라는 키워드, 캐치프레이즈가 완성이 됩니다. 머릿속에 넣으셔야 됩니다. 이게 바로 영어책을 1페이지부터 끝까지 볼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이고요. 이 마스터 맵을 열 수 있는 유일한 키입니다. 이 열쇠가 머릿속에 들어있지 않고 이 키를 머릿속에서 재생시키지 않고 각계 전투하듯이 한 챕터 한 챕터씩 앞에서 보신다면 반드시 위기에 봉착할 것입니다. 혼자서 이해가 안 된다거나 그리고 누군가의 스승의 도움이 필요한 그 순간이 반드시 올 것입니다. 저는 지금 여러분과 함께 영어의 끝을 먼저 보여드리는 겁니다. 영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영어가 이렇게 구성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공략해야 되고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지금 이곳이야 라는 것을 여러분과 함께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으로서 공유하고 싶은 것이 제 마음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가 쓰는 용어로 제가 설명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오형식도 앞으로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오형식은 실강에서 우선 설명드려야 될 것 같고 일단 동사부터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기초식으로 아까 제가 동사를 얘기할 때 동사는 크게 두 카테고리로 분류가 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첫 번째는 목적어의 유무에 따라서 자동사와 타동사로 분류되고, 그리고 두 번째는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로
구분될 수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동사의 출발은 자동사와 타동사, 그리고 동작 동사와 상태 동사를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말씀을 계속 음성 파일로 이어나갈까 합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가 두서없는 말 좀 조리 있게 해본다고 했는데 아직 많이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핵심 내용 컨텐츠는 다 전달한 것 같고요. 한번 이해가 되지 않으시면 꼭 질문 주십시오. 성심껏 시간 나는 족족 질문에 답변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고요. 안녕히 계십시오.